다자간 채팅 프로그램에 대한 구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서버에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송해 주게 되어지면 그 메시지를 받은 서버는 에코 서버와 마찬가지로 전달받은 메시지를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반영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접속하고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메시지를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서 특정 클라이언트가 보낸 메시지를 다른 클라이언트가 전달받을 수 있도록, 물론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다자간 통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멀티챗 서버 입장에서는 각각의 클라이언트와의 연결을 별도의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작업 스레드를 통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들을 벡터로 같이 묶어줌으로써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보낸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벡터상에 묶여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의 샌드 메시지를 호출을 해서 얘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얘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이언트들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한 소스 코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멀티토크라는 이름을 갖도록 했어요. 기존의 P2P 프리토크를 기반으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기존과 다른 점은 아이디와 서버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받을 수 있는 정보 패널을 하나 추가해보자 라고 했었죠. 따라서 create info panel이라는 메서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 아이디와 호스트 주소 그리고 포트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를 마련을 하고, 그 텍스트 필드에 적절한 초기 값들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 아이디는 게스트라는 문자열 뒤에 현재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로컬 주소를 얻도록 해서, 현재 get local address라는 메서드는 inet address 클래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로컬 호스트의 IP 주소 값을 얻어내서 하나의 문자열로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따라서 그 IP 주소 부분을 점으로 구분되어진 네 덩어리로 나누어주고 마지막 덩어리의 값을 게스트라는 문자열에 덧붙여서 각 클라이언트의 기본 ID 값을 갖도록 했어요. 일반적으로 각 클라이언트는 서로 다른 IP 주소를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 접속한다 라는 가정하에 임의의 랜덤 비슷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죠. 더불어서 호스트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현재 메인 메서드에서 현재 이 프레임 객체의 생성자의 인수로 지정해준 기본값을 현재 생성자에서 전달받아서 사용을 할 것인데, 기존에는 화면 구성이 다 끝난 다음에 지정했던 것을 빌드.gi 내부에서 화면을 구성을 할 때 그 초기 값을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멤버 변수 영역에다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값을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포트 번호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필드 상에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봤어요. 자, 더불어서 레이블과 텍스트 필드들을 적절하게 좌측 정렬하는 패널에다가 부착하도록 했고, 그 패널을 반환해 주도록 해서 현재 build.gi 함수에서는 현재 프레임이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현재 표시창 부분이 늘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프레임의 크기에 가장 직접 영향을 받는 표시 패널을 센터 영역에 부착을 하고, 그 센터 영역 아래쪽에 있는 3개의 패널을 하나의 서브 패널에 묶어서 현재 프레임의 사우스 영역에 부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세 패널의 크기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그리드 레이아웃을 통해서 3줄에 걸쳐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따라서 적절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물론 이 아이디 값은 초기 값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임의의 값으로 바꿔낼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서버 주소와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접속하기 버튼이 눌렸을 때 현재 이 접속하기 버튼은 제어 패널의 첫 번째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인 거죠. 이 bconnect라는 접속하기 버튼이 눌렸을 때의 이벤트 리스너를 보면 현재 멤버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호스트 주소와 포트 번호를 현재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물론 프레임이 생성을 할 때 초기 값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다른 서버에 접속하거나 혹은 현재 서버의 다른 포트에 접속하고자 수정했다라고 한다면 접속한 순간에 그 정보들을 얻어오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현재 텍스트 필드의 값을 읽어다가 현재 서버 어드레스라는 현재 멀티토크라는 프레임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설정되어 있는 이 두 변수의 값을 바꾸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이 연결하기 버튼에 대한 리스너 객체, 즉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익명 내부 클래스로 작성되어진 액션 리스너로부터 구현되어진 익명 내부 클래스 객체 안에서 기술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익명 내부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접근하는 일은 그저 이렇게만 써주어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부 클래스 입장에서 외부 클래스의 객체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그저 this라고만 써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this라고 하면 현재 이 익명 내부 클래스 객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현재 외부 클래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외부 클래스 객체를 식별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클래스의 이름 .this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외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서버 어드레스라는 멤버 변수에 접근한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연결하기라는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소켓과의 연결을 갖도록 해볼 거예요. 다만 기존의 방법에서는 소켓 객체를 단순하게 생성을 하면서 어떤 서버의 몇 번 포트에 접속을 즉각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었어요. 다만 이 경우에 현재 사용자가 입력한 서버 주소가 특정 IP 주소로 지정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해당하는 IP 주소에서 현재 클라이언트가 보낸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accept 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클라이언트는 해당하는 서버가 accept 해주기를 무한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어져요. 물론 도메인 네임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 도메인 네임이 유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주소임을 확인을 해서 바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IP 주소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켓 객체를 기본값으로 만들어서 설정하는 것 대신에 빈 소켓 객체를 생성한 후에 소켓 어드레스 객체를 통해서 어떤 서버의 몇 번 포트에 접속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을 하고 현재 이 빈 소켓 객체에 대해 커넥트 메서드를 통해서 이 서버에 3000m초, 즉 3초 안에 연결되어질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초가 넘어가는 동안에도 해당하는 서버로부터 accept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타임아웃이 발생되어져서 연결 시도하는 과정들을 중단을 하고 다시 다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임아웃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켓으로부터 입출력 스트림에 대한 객체를 얻어내고 수신을 위한 리시브 스레드를 구동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서버 접속 준비를 맞춰주면 될 것이에요. 다만 현재 접속하기 후 접속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접속이 안 된 것이니까 접속 끊을 필요 없이 새로운 주소로 바로 입력해 가지고서 다른 접속을 요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버튼에 대한 활성화 정보들을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 Connect to Server 내부에서 예외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외를 현재 메서드를 호출한 호출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즉 현재 접속하기 버튼이 눌렸을 때 Connect to Server라는 메서드를 호출했고 이 Connect to Server로부터 예외가 발생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각 버튼이나 입력창들에 대한 활성화 여부들을 바꿔주면 될 것이고 만약에 예외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캐치저를 통해서 그 예외 상황들을 출력을 해주고 나서 현재 이 리스너를 바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즉 버튼의 상태를 바꾸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후 과정에서 또 다른 서버 주소들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볼 것입니다. 더불어서 Connect to Server를 통해서 서버에 접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현재 각 클라이언트는 현재 접속한 서버에게 자신의 유저 아이디 값을 전달해주는 일을 통해서 각각의 클라이언트를 서버가 식별할 수 있도록 또 서버가 중계하는 정보들을 그 클라이언트의 유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볼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 send user id라는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현재 id 필드에 입력한 문자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아이디를 만들어서 서버에 보내게 될 것인데 현재 이 버전은 문자 스트림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채팅 프로그램이었죠. 따라서 내가 지금 보내는 이 아이디 역시 하나의 개별 문자열처럼 서버는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채팅 문자열과 이렇게 아이디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제어 문자열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보내는 문자열 내에 헤더 역할을 하는 특정한 문자열 심볼을 하나 포함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거예요. 즉 /uid: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진 문자열은 단순한 사용자 채팅 문자열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주고받는 사용자 아이디를 설정하는 하나의 제어 문자열로 간주를 하자라는 그런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현재 /uid:이라는 문자열 뒤에 현재 입력받은 사용자 UID를 담아서 행 단위의 문자열 전달 과정을 통해서 서버에게 전달해주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버퍼링 할 수 있는 출력 스트림은 반드시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write 했다라고 해서 전송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버퍼를 비워주는 행위까지 처리해줘야지 전송이 확인되어질 수 있겠죠. 자, 더불어서 send message라는 메서드에서 보면 앞서 봤던 send user id라는 메서드와 거의 동일한 처리를 하고는 있어요. 사실 send user id와 send message를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문자를 적절히 만들어서 하나의 메서드에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할 거예요. 자, 다만 우리는 앞선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또 손쉬운 사용을 위해서 각각의 메서드를 그냥 따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드들을 중복된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send message라는 메서드에서는 기존의 코드에서는 입력 필드에 입력받은 하나의 문자열을 서버로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더불어서 내가 출력한 내용들은 나의 표시창에 직접 출력할 수 있도록 했어요. 다만 현재 구성에서는 어떤 특정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보낸 내용을 서버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 반송하는 형태를 통해서 각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프로토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쪽에서는 자기가 보낸 정보를 직접 출력하는 과정들을 주석으로 막았고 receive message를 통해서 현재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들을 무조건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기존 구성과 다른 점은 현재 서버 쪽에서 소켓을 끊어버려서 현재 스트림이 강제로 닫혀진 상황에는 현재 이 리드라인 메서드를 통해서 어떠한 문자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현재 연결을 끊어주고 서버와의 연결이 끊겼다라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더불어서 프로그램의 각 부분에서 표시창에다가 출력되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하고 또 스크롤에 대한 처리를 자동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작성을 했던 print display라는 메서드도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해주었어요. 서버 쪽의 구성을 봅시다. 현재 화면 구성은 기존의 에코 서버와 마찬가지로 현재 P2P 챗 서버에서 추가했던 사용자 문자열 입력 부분에 대한 입력 패널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제거했어요. 따라서 빌드 GUI 쪽에서 현재 입력 패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빼버리고 표시창 밑에 제어 패널만 하나 부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멤버 변수에서 입력창에 대한 텍스트 필드나 보내기 버튼에 대한 얘기 모두 지워줘야 될 것이고 이 변수들이 사용되어진 비활성화나 활성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몇 부분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들도 모두 다 제거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서버 입장에서는 현재 서버에서 입력한 내용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역시 멤버 변수 영역에 있는 아웃스트림에 대한 참조 변수도 없앴고 더불어서 메시지를 보내는 send message에 대한 메서드도 프레임 클래스 쪽에서는 제거를 해두었어요. 다만 그 아웃스트림에 대한 내용과 send message는 현재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목적에서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 쪽에서는 제거했고 대신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특정 클라이언트로부터의 accept가 이루어진 후 해당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담당을 하는 작업 스레드 클래스 안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위치를 바꿨습니다. 즉 출력 스트림에 대한 참조 변수와 send message라는 메서드를 두고 이 안쪽으로 옮겨오면서 이 send message는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receive messages라는 메서드부터 봅시다. 현재 receive messages 메서드는 스레드가 구동되었을 때 run 메서드에 의해서 호출되어지죠. 현재 accept 되어진 클라이언트 소켓을 전달받아 가지고서 그 전달받은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서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와 통신할 수 있는 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스레드인 거예요.
따라서 소켓으로부터 얻은 스트림을 기반으로 해서 버퍼링하는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 객체를 유지하도록 했어요. 버퍼드 리더는 현재 이 리시브 메시지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멤버 변수로 두지 않았고, 다만 버퍼드 라이터는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이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영역에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자체가 좀 복잡하면 둘 다 멤버 변수 영역에 설정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리시브 메시지 메서드에서는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얻은 한 행의 문자열에 대해서 클라이언트로부터 사용자 아이디가 전달되어지는 경우에는 /uid 콜론이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현재 이 콜론 다음에 들어가는 문자열을 뽑아내 가지고서 현재 작업 스레드에 멤버 변수 영역에 준비되고 있는 uid라는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해두도록 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현재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users라는 클라이언트 핸들러의 벡터는 현재 프레임 클래스 쪽에 유지를 해서 현재 서버에 접속한 다수의 클라이언트 핸들러들을 하나의 벡터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현재 스타트 서버 메서드에서는 서버가 시작되어지는 처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서버 소켓으로부터 accept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접속이 일어났을 때 accept 메서드로부터 반환되어지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가지고서 현재 클라이언트 핸들러라는 작업 스레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작업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벡터상에다가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즉 작업 스레드가 하나씩 생성되어질 때마다 이 벡터에 작업 스레드에 대한 참조값들이 계속 매달려 들어가 있어서 users라는 벡터를 통한다라고 하면 현재 서버에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들과 통신을 담당을 하고 있는 각각의 작업 스레드에 대한 참조값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벡터의 사이즈를 통해서 현재 몇 명의 사용자가 통신 중인지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최초 사용자 아이디가 전달되어지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만 처리를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신되어지는 다음 메시지를 수신받을 준비를 하도록 했어요. 다만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가 현재 이 사용자 아이디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떤 사용자가 무슨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정보를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앞서서 전달받은 유저 아이디 값과 현재 전달받은 메시지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을 해서 현재 서버의 표시창 쪽에 출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서버에 접속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파하는 그런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서드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users라는 클라이언트 핸들러의 벡터로부터 각각의 클라이언트 핸들러에 대한 참조값 하나씩 얻어내면서 해당하는 참조를 통해서 send 메시지를 통해 현재 전달받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send 메시지는 출력 스트림을 통해서 현재 지정한 특정 클라이언트와 통신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라고 한다면 서버는 receive 메시지 메서드에서 그 전달받은 메시지를 현재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벡터상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 핸들러들이 가지고 있는 send 메시지를 개별적으로 줄을 해가지고서 얘를 통해서도 전달을 하고 얘를 통해서도 전달하도록 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 클라이언트가 전달된 내용들을 현재 서버에 접속 중인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파하는 그런 처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receive 메시지에서 현재 더 이상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읽어드린 내용이 없을 때까지 반복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종료되어져서 현재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하고 있는 소켓이 닫혀지고 그에 따라 스트림이 종료되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되어져서 현재 종료되어진 작업 스레드를 현재 벡터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자기 자신에 대한 참조값을 벡터에서 제거해주는 처리를 수행을 했고, 아무개 사용자가 퇴장했다라는 정보와 현재 남은 사용자의 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물론 정상적인 퇴장이 아니라 어떤 연결 상태가 불량이 되어져서 강제로 예외가 발생되어져서 접속이 끝나는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벡터상에서 현재 작업 스레드에 대한 참조를 제거하고 해당 사용자는 강제로 연결이 끊겼다라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퇴장이나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연결이 끊긴 상황 모두 다 현재 클라이언트 소켓은 더 이상 통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소켓을 닫아주도록 했고, 현재 소켓만 닫아주게 되어지면 이 소켓으로부터 야기되어진 스트림들도 자동으로 닫혀지는 처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작업 스레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절하게 소멸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버가 시작되어지고 접속하고 나서 두 번째 서버 실행을 해서 역시 접속을 한 다음에 한쪽 서버에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지면 그 보낸 메시지는 서버를 통해서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다 전파가 되어지죠. 현재 찬수가 안녕이라고 보냈다라는 형태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각각의 클라이언트는 그 정보 자체를 각각 출력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서버에서 게스트 3이라는 사용자가 hello라는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게 되어지면 역시 그 정보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전파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특정 서버가 나가게 되어지면 현재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자간 채팅 서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채팅 서버의 가장 기본 되어지는 구성이 되어지니까 그 동작 구성을 좀 잘 확인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